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갑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순서입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힙하게 공격을 날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 의원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오늘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3명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좁혀졌죠? 네. 1번 박용진, 4번 네. 이재명, 5번 강훈식 예.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예상하셨어요? 일단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여론조사 2위였어요. 그게 여론조사에서? 그게 예. 비록 30% 반영이긴 하지만 어차피 중앙위원은 숫자가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400명이 조금 못 되는 383명으로 중앙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런저런 자격을 따지면 380명 정도가 모집단이고 오늘 투표율이 89%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43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누가 누구 뽑았는지 다 아는 판이거든요. 그래요? 네, 다 그래서- 예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막판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고 네.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임종석 예. 586의 상징인 그렇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당내 586들이 지지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원내건 원외건 586 플러스 충청권의 지지를 받아서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아마도 큰 차이 없는 점수 속에서 여론조사 2위 그게 크게 작용해서 들어간 것 같고 어쩌면 전략적으로 일부 중앙위원은 박용진 의원 정도가 후보에 들어가는 것이 당대표 경선의 역동성을 위하여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전 당내에서 결국은 어대명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애초에는 좀 박주민 후보 또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 박주민 후보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철험회가 똘똘 뭉쳐서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추측해 봅니다. 예. 자,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냥 어대명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어대명이에요? 그래도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최종 3명 후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 그나마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좀 게임이 그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좀 그렇게 한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죠.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97세대라고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97세대 세대 교체가 되려면 이 세대 교체가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젠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뚜렷한 아젠다를 들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쇄신과 개혁. 뭐 그런 이제 추상적 말씀만 하셨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떤 획기적인 뭐 민주당이 어떤 이러한 제3의 길로 가겠다라든가 아니면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래서 졌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바꾸겠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별로 안 나왔죠. 어제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97그룹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단일화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본선에 오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단일화에서는 뭐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단일화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강훈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 사람의 단일화는 네. 그건 모르죠. 앞으로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냥 세 명이 다 끝까지 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이 예를 들면 지향하는 혁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치될지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어대명 분위기는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 어대명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네, 그나마 민주당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네. 국민 일반이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국민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지선 끝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나오지 말라가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게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 후보든 이재명 나오지 마라가 주제이다 보니 국민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저러지? 이렇게. 네, 네.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 당대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높다가 점점 긍정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아, 그래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어.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예. 자꾸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재명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니까 그럼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될 만하지? 예. 그걸 못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어대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그런데 나와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냥 이재명이란 이름만 떠다니게 된 거죠. 그냥 의제가 이재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아젠다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분이 나이가 뭐 30대라서 그래서 세대 교체가 돼서 그렇다기보다도 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그 깃발이 뭐냐. 그 기회의 공정이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2030들이 목말라 하던 그 기회의 공정. 물론 네. 그 내용에는 보면 좀 부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젠더 갈등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들고 나왔고 이게 어느 정도 먹혔고 또 그 이면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전에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적인 어떤 보수의 색깔 이런 것들을 약간 자유주의적인 리버럴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것들로 바꿔나가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이제 97세대, 저도 97세대입니다만 그러면 그냥 세대 교체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 어떻게 확 바꿀 것이냐. 네, 깃발이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관련하여 그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분은 민주당 구파잖아요, 사실은. 구파인데 그 안에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소장파로서. 그런데 결국은 그 해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누가 되냐? DJ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40대 기술원만으로는 안 되고 DJ는 그때 4대 강국 보장론, 대중경제론, 부유세, 향토예비금 폐지 정말 지금 들어도 굉장히 참신한 의제들을 던져서 그 당시에 4대 그 당시에는 네, 그게 굉장히 사실 먹혔어요. 그게 70년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70년대 그 주장을 해서 선명 야당으로서 의제를 선점해 버리니 결국 의제를 선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연설이 쭉 있었습니다만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바꾸겠다는 의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 선명 야당을 하겠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그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그 부분이 아마도 그 민주당 그 중앙위원들에게는 파급력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기는 민주당 뭐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구호가 되겠네요. 이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 그 후보자들 간의 이제 토론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아마 이제 박용진 의원이 가장 그 이재명 의원을 강하게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안 먹히고 있죠. 안 먹히고 그러니까 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일 때 그 개혁 대상이 되려면 기득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 운영 과정에 있어서 쇄신의 대상이 되기. 예, 당 운영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기득권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기존 그 민주당은 계보가 그러니까 동교동계에서 친노로, 친노에서 친문으로, 그리고 친문에서 친이낙연계로 당의 주류는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아세요. 흐름을.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소수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방에 성남이라는 변방에서 경기도지사가 돼서 대통령 후보만 됐을 뿐이지 당에서 기득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물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을 통해서 그거는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대명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제가 보기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밭길. 네, 이게 꽃길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그 후에 이제 당 운영이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 가시밭길이다. 당연하죠. 그런 민주당의 말씀이시죠? 경험상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대권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성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이 정치 생명을 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치 생명을 건 도전. 뭐 이현주 의원께서도 뭐 같은 뭐 의견이실 것 같아요. 정치 생명을 건 이제 도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조금 민주당 쪽으로 저희가 여당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는데 이 상황을 더 개선시키지 못하고 뭐 민주당이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뭐 그는 뭐 대선 주자로서는 끝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또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절대 평가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양쪽이 상대 평가를 받지만 일단 집권을 한 다음부터는 절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그게 먼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또 비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또 저희한테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부끄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저희 잘하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예비 경선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내부 총질 문자 파장이 좀 뭐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지금 뭐 현재 상황을 좀 두 분께서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이현주 의원님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를 비롯한 이제 당내 권력 투쟁에 개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그런 격이죠. 이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윤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회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섣불리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가벼운 어떤 대응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대응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난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사실은 살짝 이렇게 원거리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바람직한 대응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은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측이든 아니면 뭐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윤 대통령 애먹었죠. 애를 먹인 건 그건 사실이죠. 주변에서 볼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거는 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존재 자체 2030 그 아까 기회 공정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결과적으로 대선과 지선에서의 큰 어떤 기여를 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또 큰 자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내부 총질을 하던 당 대표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그 해결이 날지 이거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그 권성동 대표하고 그 진수식에서 만나서 며칠 혼났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메시지 때문에 며칠 혼났네요. 그러면 뭐 다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가볍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대 29대 300.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고 다만 전조를 인간이 못 느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총체적 시스템의 붕괴 상태의 한 조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이 더 큰 위기의 전조 현상이라고 본다. 일 수도 이거죠. 있으니 이렇게 뭐 며칠 혼났으니 이제 넘어가자.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마 본질을 잘 못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참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5줄의 문자 메시지 중에 저는 권성동 대표가 혹시 의도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요거를 전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 문자를 노출하고 싶었을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마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그래서 권성동 체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계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내부 총질이나 하던 총질만 하던 당대표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뒷담화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무엔 일체 관여 안 하신다던 대통령의 속마음이 메시지로 인해서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혹시 권성동 대표가 의도했을지도 모를 대통령은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는 윤핵관 중에 핵관이야 라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아무도 그 메시지엔 주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이 참 엉뚱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애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있었다면 자, 어쨌든 뭐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게 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목요일 순서죠. 정면 우먼 파이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내부 총질 문자 파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강기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얼굴도 모르고요. 근데 이 지금 강기훈 씨의 등장으로 또 대통령실에 어떻게 또 들어갔냐,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떤 인물인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일단 그 단독도 나오고 그 대통령실의 해명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해명을 종합해 보면 우선 첫째는 권성동 대표가 실수한 거라고 보는 분들은 네. 그 문자 메시지 캡처 부분에서 강기훈과 함께까지 쓴 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강기훈과 함께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 뒷부분을 쓰려다가 찍힌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기훈님에 대해서 처음에 확인을 대통령실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오늘까지 보면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거나 채용 중에 있다. 예, 예, 요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거기까지 밝혔죠. 예, 그게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이 극우성 주장을 하는 유튜버이었던 건 네. 여러 보도로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몇 개 몇 개 언론이 단독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이게 처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여성 절반은 성노리개라는 주장을 했다고 지목됐던 뉴라이트 인사가 그만뒀어요.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네.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누나가 또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극우적 주장을 했던 극우 유튜버가 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니까 민주당이 물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 요람이냐. 비서실이 대통령실이. 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극우적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극우 유튜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물었겠죠. 왜 그 사람의 채용 절차 누가 추천했냐 물어보니까 그건 밝힐 수 없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튄 거냐면 그 우모 씨가 그만뒀어요. 9급 우모 씨. 네, 그렇죠. 예, 권성동 그만뒀어요. 대표가 7급으로 추천했는데 9급으로 했고 장제원 의원을 협박했다 어쨌다 이런 압박했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의 사표로 소위 사적 채용 논란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강기훈 극우 유튜버 출신 강기훈 씨의 등장으로 다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이 휩싸이게 됐습니다. 예, 다시 또 인사 의혹으로 번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현주 의원님? 글쎄 이제 이거는 그 강기훈과 함께 거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뒤에 물론 그 보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행정관이다 또는 행정관을 채용 중이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정확하게 배경이나 이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기훈이라는 분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곳은 그 원래 이 창립자랄까요? 이제 이 대표가 젊은 대표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결 씨라고. 아, 예. 네, 그분은 아마 아실 있고. 거예요. 예. 근데 있었는데 그 박결 씨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했고 그 당만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이분이 대표를 하셨는지 사실 저는 이제 그 뒤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강기훈이라는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거나 채용 중에 있다. 이건 팩트니까요. 그 역관제라고 지난번에 한번 역관제라고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역관제다.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이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하죠. 뜻을 같이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예. 주장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철학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렇게 연결될지는 네. 글쎄 이제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그 대응하는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그 윤핵관,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양두구역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이준석 그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있었죠. 그동안에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해 없기 바란다. 네, 그런 입장을 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대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다. 오해 없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주변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과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윤핵관과 갈등이 있는 거지. 네. 윤석열 대통령과는 잘 얘기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로 드러났잖아요. 내부 총질러로 규정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머쓱해진 거죠. 그동안의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은 나를 신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사법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에 하나가 그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해진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10년 전 거를 끌고 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수사권을 가진 수사하는 누군가가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했을 때 그런 사법적 측면에서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동정론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섬 얘기를 하면서 반달 웃음이다, 카메라만 사라지면은 윽박 지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이제 이것은 주변에 있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을 비롯한 여의도 국민의힘 정치 풍토에 대한 어쨌든 그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주변에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 서운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대통령과 좀 사이가 그래도 이런 문자 파동이 있더라도 어쨌든 계속 관계는 잘 유지하고 싶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런 이제 문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점은 이제 2030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비정한 정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아직 좀 순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야 사실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주 정치 초년생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렇게 또는 이준석 대표 지지했던 2030 당원들은 또 순수하고 이제 정치 초년생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
것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상처받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우리 당의 2030 당원들 그리고 또 우리 지지했던 청년들 네.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희망을 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 말씀하신 청년층 지지자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 부분은 글쎄 이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 폐지를 다시 로드맵을 짜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여가부 폐지를 안 해서일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의 결정적인 그 동인 중에 하나가 2030 청년층의 지지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 포이론 이게 이제 깨지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깨지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아생 연후의 살타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 직접 막 대드는 느낌을 주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까지도 뭐 그것은 사실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제까지 진행이 된 대정부 질문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대정부 질문이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야당의 공격이 좋았는지 아니면 정부 측 수비가 좋았는지 두 분의 이제 총평 먼저 좀 듣고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전 뭐 야당의 공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뭐 경찰국 그 논란도 있었고 또 이런 어떤 문자 파동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많이 덮인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우리 정부가 또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야당에서 이렇게 딱 꼬집힐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딱히 이렇게 딱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공격력이 이게 녹이 쓴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좀 분발하셔야겠다. 외람된 얘기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그 일반 유권자들이나 뭐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조금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제가 비교적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략을 조금 잘못 짰다면 한동훈 대 박범계 구도를 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그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할 말 다 하는 느낌을 주고 박범계 의원은 내용은 박범계 의원의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있었음에도 일단 태도에서 약간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고 언성이 많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 왜 저러지?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이탄희 대 이상민 장관,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 노동자들의 책임을 묻는데 불법을 문제 삼으면서 왜 사업주의 불법은 문제 삼지 않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참신한 지적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박주민 의원 대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이거 우리가 축구하다 보면 일본은 잘하다가 우리나라에만 약하고 이게 이렇게 상대에 따라 달라지듯이 똑같은 이상민 장관이라도 박범계 의원을 대할 때와 박주민 의원을 대할 때와 한정혜 의원을 대할 때와 이탄희 의원을 대할 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한정혜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훨씬 핵심적인 지적을 했고 박주민 대 이상민의 대결에선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내란과 쿠데타 그 얘기했을 때 이상민 장관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도도 됐어요. 그거는. 근데 민주당이 저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과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이 구도를 만든 것이 과연 이 전략이 성공했냐. 예.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만 핵심적인 장면 내용상으로는 여러 개 있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기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질문도 잘 하시고 예. 강론에서 예.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를 짤 때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큰 프레임이 이렇게 부각되는 게 별로 없었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찰국이라는 큰 사안이 진행되고 있었고 네. 또 이제 막판에는 내부 이 총지 문자까지 이제 나오면서 사실 덮인 감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그냥 강론에 좀 그러니까 네. 의원들 개개인 중에서는 일부 잘하신 분들이 있지만 예. 그럼 크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코트를 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한다면 예. 뭐가 있을 거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뭔가가 없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법사위 열린 거 두 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법사위에 역시 또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이 만날 거다라고 해서 저 봤는데 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던데요. 뭐 지금 뭐 분석해 주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이 분석처럼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못 짰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 이제 나온 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개밖에 뭐 못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예.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혁당 건 관련하여 예. 해결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다고 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략을 바꿨다. 예. 자, 이현주 의원님께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하게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우파 이게 네. 좀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